국장, 미장, 부동산의 금, 은, 코인까지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뭐 하나라도 투자해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난 한 해 투자 심리에 불이 붙기도 했지만 반대로 박탈감을 느낀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올해도 대투자의 시대는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경제 사정은 점점 빡빡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라도 투자 좀 해봐야 하나라는 고민도 들고 이런 2026년입니다. 올해 내 지갑 조금이라도 두꺼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 전문가 모시고 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존리의 부자학교의 존리 대표 그리고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사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2025년 경제 키워드로 주식 증시와 환율을 꼽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렇죠. 네,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주식이 증시와 많이 올랐고 네. 또 환율도 이슈가 됐죠. 그렇죠. 네. 박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특히 환율이 더 관심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자,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먼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뭐 75% 넘게 오르면서 네, 주요 20개국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증시 상승률이 뭐 최고였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나옵니다. 예. 자, 2026년에 이런 추세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보통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의 그 주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했고 네.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문화가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의 1980년대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때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정부가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네. 401k 그다음에 주식 투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모이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네.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고 그게 지금 한국의 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박 교수님한테 제가 환율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어제 이제 끝났는데 결국 연 평균 환율이 1,422원으로 IMF 때보다도 더 높았다, 네. 역대 최고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두고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말이 많은데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이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뭐 일부는 그 요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들을 뭐 하나 때문에 그게 모두 다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서학개미의 자금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들을 집계했던 게 2011년부터 그 통계가 있었는데요. 네.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서학개미 자금으로 대부분 90% 이상이 미국으로 흘러갔는데 네. 이 자금 흘러간 금액이 25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네네. 이거는 2011년 이후 통계 집계 이래 최고 금액인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간 것이 환율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환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불안한 선까지 올라가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더 있었는데요. 네. 일단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에이펙 행사 전후로 해서 한국 증시가 작년에 굉장히 견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연말쯤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익 실현을 확정하기 위해서 외국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거 역시도 환율이 네. 단기간에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집행했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부담감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M2라는 통화량 지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네. 한 7% 선에서 통화량이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네. 물론 2014년도나 2019년도처럼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됐었던 시점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바로 난 뒤에 네. 그때 정도는 M2 기준으로 10% 이상의 통화량 증가를 보인 적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7%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우리 M2 증가율이 8%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그렇습니다. 네. 2%포인트 가까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율이 높아진다는 건 상당한 양이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우리 환율 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IMF 외환 이후 연평균 환율이 가장 높았던 해가 작년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대표님.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통화량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도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2025년 마지막 그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낮췄고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를 낮추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풀린다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내년이 아니죠. 올해 불장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주식 시장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네. 이자율이에요. 네. 경기보다도.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자를 내려고 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내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이자율이 내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또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율과 한국의 이자율이 갭이 생기면 네. 한국엔 돈이 빠져나갈 거다. 한국에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가들은 반드시 환율 때문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쪽이 유리하니까 돈이 나갈 거다. 그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막 급격히 빠져나갈 일은 없을 예, 것이다. 그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기조로 주식 시장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좀 더 투자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네. 아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가 그런 환율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잘못 왜곡됐다고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에 자유롭게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 투자를 못 해요. 그게 굉장히 밸런스가 안 돼 있죠.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투자를 하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큰 기관 투자가가 아니면 한국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한국도 이제 앞으로 선진국 시장에 가려고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것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쉽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교수님, 제도적인 문제를 이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환율에 어쨌든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정도로 서학개미가 미장에 몰려간다는 건 반대로 놓고 보면 네. 정부가 아무리 코스피 부양책을 내놓아도 국장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서학개미의 자금들이 많이 한국에서 미국 이탈됐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였기 때문에 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솔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달려간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돌이켜봤을 때 2025년 한 해로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증시 상승률만 봤었을 때 우리 증시 상승률이 70%를 넘었다는 건 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확정적 증거를 한번 또 제공해 준 것이고요. 네. 그리고 2026년에도 정부에서는 증시에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부양책들 그리고 정책적인 개편안들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마중물이 잘 되어준다면 네. 서학개미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등져야겠다 이런 감성적인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노후와 조금이라도 좀 뭔가 수익률을 높인 곳을 찾아다니는 거일 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건전한 증시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면 그 돈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다시 한국 증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너무 답을 빨리 듣고 싶어서 드리는 네, 질문이에요. 네. 올해 코스피가 상단이 얼마까지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작년에 4천까지 갈 거 사실 작년 초만 해도 아무도 예상 맞아요. 못했거든요. 예. 2026년 증시 혹시 5,000피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너무 질문이 좀 수준이 맞아요. 낮나요? 예. 충분히 갈 수 있죠. 가능성 있다. 갈 수 네.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5천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너무 네. 짧은 기간에
5천이 가건 4,500이 가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나, 1년 어떻게 됐나, 맞아요.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투기예요. 아, 네네. 우리는 너무나 그런 거에 깊게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뭐 5천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면 살 거예요? 그러면 3,500 되면 어떻게 팔 겁니까?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것처럼 네.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등의 돈이 주시장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일본의 좋은 예예요. 일본은 30년 내에 하락했죠. 네. 근데 최근에 올랐죠. 네. 그 이유가 뭐냐? 제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하는 제도. 네. 그래서 그 상법을 개정한다든가 정말로 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5천이 되냐 4천이 되냐 이거는 카지노에 간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네. 너무나 그런 숫자에 매몰돼 있어요. 아, 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할 거냐. 네. 그럼 그걸 유인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국 자본이 한국에 왜 투자를 안 할까? 왜 할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숫자를 먼저 얘기해요. 5천만 될까 안 될까?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반성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네네네. 저부터. 예. 교수님, 자, 이 모든 게 이제 되려면 어쨌든 우리나라 경기가 좀 살아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2025년 지난해는 계속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2%대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한국 실물 경제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체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수치로만 보면 네. 1%대에서 2%대로 올라가니까 2배 가까이 상승하다 보니 뭔가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2%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분야로 인한 착시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비견한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작년도의 대만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대만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구가해서 그랬죠. 대만 경제 성장률이 7%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만은 어떤 상황이냐면 월화수목 금금금 다 발주가 밀려 있고 2년치 발주될 물량들을 전부 다 확보한 상태, 뭐 이런 정도로 비유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6년 들어서 AI에 투자해야 될 빅테크 회사나 많은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네. 대만을 찾아갔을 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 줄 서라고 하고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 수요가 일부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또 넘어 더 많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업종들이 호황을 정말 연일 구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국가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키는데 견인을 했던 것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출 증가율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2년 반 동안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지금 전체 평균 수치는 2배 가까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종별로 희비가 너무 엇갈리고 네.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양극화가 분명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실물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나 일부 제조업을 말하는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체감할 수가 있지만 네.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의 내수 경기 부양은 생각보다 저는 크게 기대감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나마 내수가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증시 효과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빡빡한 월급으로는 일회성 소비, 즉흥적인 소비, 우리 존니 대표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권고하시지만 맞아요. 네.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네. 갑자기 증시가 올라서 내가 투자 수익을 얻으면 이거는 즉흥적인 소비나 사치성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주가가 70% 가까이 반등하다 보니까 일부 소비 심리가 살아났던 것이 작년 연말이었는데 네. 연말하고 3, 4분기였는데 네. 올해는 작년만큼 증시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수에서 특히 실물 부분의 경기를 버틸 수 있는 요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반갑지만 않은 전망을 교수님께서 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2025년에 우리나라 물가가 2.1%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가 리포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고 오시죠.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부쩍 오른 값이 운전자들에겐 부담스럽습니다.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수입 소고기와 바나나, 키위 등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산 가격이 오르며 농축수산물 물가도 4.1%나 뛰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그러고 있어요. 살까 말까. 올해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2.1% 올라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식료품 등 서민 체감이 큰 품목들의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우리 조니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유 자금으로 길게 보고 투자해라인데 지금 이제 리포트 보셨듯이 많은 분들이 빡빡합니다. 여유 자금이 따로 없는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겐 좀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어요? 여유 자금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유 자금이 없다고 그러죠, 대부분. 난 그렇죠.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유 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여유 자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쓰기 전에 만드는 게 여유 자금이에요. 아, 내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다, 네.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전에 제일 먼저 소비하기 전에 써야 될 게 20만 원, 30만 원, 이건 나는 없는 돈이에요. 이걸로 네. 투자하고 나머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제일 뒤로 가요. 그렇죠. 그 순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급쟁이들한테 돈을 제일 먼저 뺏어요. 네네. 그래서 401k 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네. 나오게 된 게, 근데 우리는 여유자금 하면 대부분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없죠. 월급이 많아서 문제된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모자라는데 그 소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소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결국 계획적인 소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투자할 돈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투자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큰일 나지 않기 위해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은데 뭐 2025년이 에브리싱 랠리였다, 그러니까 다 네. 올랐다라는 네, 네, 얘기가 네, 있어요. 예, 예. 뭐 금, 네. 은, 뭐 백금 얘기도 나오고 코스피도 오를 거라고 하고 코인도 있습니다. 자, 아마 요 질문하면 또 그거 모른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금과 은 보면 네. 올해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금하고 은하고 관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지 않잖아요. 금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네. 주식만 투자하면 돼요. 주식은 현금을 창출하는 거예요. 네. 배당도 주죠. 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금은 현금 창출 안 해요. 돌멩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왜 거기 투자하죠? 아. 그리고 내가 정말 뭐 10억, 20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식도 안 하면서 네. 주식만 해도 충분하고요. ETF만 하셔도 돼요. 아, ETF만.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는 제가 이 가상화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아까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이게 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2026년에는 요때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도 저는 궁금합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한순간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던 적은 구간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네. 이 정도 조정들은 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하지만 원인은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진 것이냐 했었을 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중에 풀린 돈, 유동성이라는 건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이 정해져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에브리싱 랠리, 금이라는 그렇게 묵직한 자산도 한 해에 50% 이상이 올랐어요. 은 같은 경우도 2배가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자산 시장, 투자 자산 시장이 너무 매력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내 유동성 중에서 굳이 가상자산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성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찾아서 이동한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그동안 변동성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 기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락 구간이 일정 범위 이상 크게 빠지면서 강제 청산을 당해버려서 네. 그 가상자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받고 네. 그 자금이 다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빠르게 원위치를 회복하지 못한 그것도 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참고해서 이 시청자분들 전부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억 6,600만 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자산입니다. 5년 전보다 1억 2천만 원, 약 27% 늘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 규모는 30% 늘었고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은 26% 늘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금액은 물론 실물자산이 더 많지만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자산 중 비중도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AI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증시 부양책으로 이런 흐름은 더 빨라졌습니다. 코스피는 1년 만에 75.6% 오르며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집값은 서울 아파트가 8% 넘게 오르며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딴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거래량은 급감했고 상승폭도 둔화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증권가가 예상한 올해 코스피 지수는 3,500에서 5,500 수준으로 대체로 상승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상 경제 성장률이 2%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데다 올해도 이어질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레벨업을 위한 그 조치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은 투자 열기가 남아있지만 보유세 개편 논의나 공급 대책 수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일 거냐, 아니면은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할 거냐. 시장이 이제 조금 좀 출렁일 수도 있는 그런.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금리 인하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과 꺼지지 않는 AI 거품론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4,214.17, 코스피는 4,200선을 시키면서 올해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장중 4,226.36까지 올라 지난달 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에 기록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장중 12만 전자를 기록했고 SK 하이닉스도 장중 65만을 넘으며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2,400.87로 출발한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과 추경 기대에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4개월 뒤엔 4,000선마저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두 차례의 상법 개정 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코스피는 올해 75% 이상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화랑이었던 미국 나스닥, 일본 니케이, 타이완 자치환 지수와 비교해도 3배 수준의 상승폭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3,478조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보다 77%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도 사실은 급락을 했던 상황들입니다. AI 사이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붐, 관련된 연관 산업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좀 뭉쳐지면서 내년엔 총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가 시작되고 반도체 화랑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